미국에 입양된 청각장애 한국 소녀, 놀라운 수학 재능으로 하버드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잃어버린 가족의 비밀을 찾아가는 감동 스토리. 과연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라 콜린스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평범한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만 그 속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실타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저는 이미 소리의 세계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는 세상의 소음 대신 숫자와 도형의 완벽한 질서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더그와 캐롤 콜린스 부부께서 저를 입양해 주신 것은 제가 태어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저의 옷가지와 함께 왔던 서류 몇 장에는 부산 출신이라는 단서만 남아있을 뿐 제 뿌리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미들타운 고등학교는 제게 늘 두 얼굴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소외감과 고립이 저를 따라다녔지만 수학 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숫자들은 제게 말을 걸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제가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쉬는 시간에 교실 구석에 홀로 앉아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월터슨 선생님이 전날 내주신 고급 기하학 문제들이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문제들은 마치 고향의 풍경처럼 제게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 피 속에 흐르는 무언가가 이런 도형과 각도, 비례의 세계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콜린스 양,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월터슨 선생님이 제 책상 앞에 서서 수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풀이한 방식은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온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간결하고 더 우아하며 어떤 면에서는 더 직관적인 해법이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어디서 배웠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월터슨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주립대학에서 열리는 수학 세미나에 저를 데려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렸을 테지만 수학이라면, 그것도 더 어려운 수학이라면 기꺼이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양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두 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특히 캐롤 어머니는 제가 너무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제가 더 큰 세상에 나가면 상처받을까 늘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벨라,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을게.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언제든 포기해도 된다는 걸 알아도. 더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믿어주셨고 그것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 속에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입양 서류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엔 제 생년월일과 출생지 그리고 건강 상태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사이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한국 여성의 모습이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수학 교과서로 보이는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제 생모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수학책을 들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낯선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한 그 풍경 속에서 수많은 숫자와 도형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왠지 모를 설렘과 불안함을 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가 그리고 어쩌면 그 속에 숨겨진 제 뿌리의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들타운을 벗어나 처음으로 큰 도시의 대학교를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월터슨 선생님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게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립대학교의 웅장한 건물들과 캠퍼스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미나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었고 고등학생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수화 통역사 옆에 앉아 강연을 지켜보는 동안
낯선 기호와 공식들이 칠판을 가득 메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변수 함수의 최적화 문제에 관한 이 접근법은 전통적인 서양 수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강연자인 윤 박사님의 말씀을 통역사가 수화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윤 박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객원 교수님으로 동양과 서양의 수학적 접근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산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직관적인 기하학적 모델로 변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산학자들의 방법론은 그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방금 윤 박사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제가 평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월터슨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제 의문을 전달했고 윤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매우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고등학생인가요? 강연이 끝난 후 윤 박사님은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월터슨 선생님과 함께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윤 박사님은 제가 풀었던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셨습니다. 놀랍군요. 벨라의 접근 방식은 정확히 한국의 전통 산학에서 사용하던 방법과 일치합니다. 특히 이 도형의 분할 방식은 조선시대 구일집에 나오는 방법과 거의 동일하지요. 윤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한국의 전통 수학과 제 직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벨라의 한국 가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윤 박사님이 월터슨 선생님께 물으셨고 선생님은 제가 영아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윤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명함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특별 강연 시리즈가 있습니다. 벨라를 초대하고 싶군요.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다면 한국 수학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윤 박사님이 건네주신 한 권의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잊혀진 수학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친숙한 도형들과 풀이 방식들이 눈에 들어왔고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을 읽다가 문득 양어머니가 보관해 두신 제 입양 서류함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낡은 사진 속 여성이 들고 있던 책의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니 현대 산학의 이해라는 한글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제 혈통에 숨겨진 어떤 연결고리일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도서관에 들러 인터넷으로 한국의 수학 역사에 대해 더 찾아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산학자들, 그들이 남긴 놀라운 업적들, 그리고 서양 수학과는 다른 독특한 접근법에 대해 알게 될수록 더욱 흥미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든 제 안에 흐르는 피와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방과 후 제 사물함을 여는데 낯선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없었고 단지 벨라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한글로 쓰인 짧은 메모와 함께 오래된 수학 문제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메모를 들여다보았지만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들어있던 수학 문제지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안의 기호와 숫자는 제게 명확하게 읽혔고 문제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문제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지만 제게는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양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특히 더그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벨라 16번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실 내가 좀 더 자랐을 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있단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 상자를 꺼내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 입양 과정의 추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입양 기관에서는 내가 성인이 되면 이 정보를 찾아볼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니 더 일찍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서류를 펼쳐보니 제가 태어난 부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제 생모에 관한 짧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수학 전공 대학생이었고 경제적 어려움과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저를 입양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생모의 가족력에 관한 짧은 언급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즉 제 외할아버지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제 가족이군요. 목이 메었습니다. 15해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제 뿌리의 일부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더그 아버지와 캐롤 어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벨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항상 너의 가족이야. 그날 밤 편지에 들어있던 수학 문제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동안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 문제는 이전 문제의 해답을 바탕으로 더 깊은 영역으로 이끌어갔고 마지막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하나의 좌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그 좌표를 지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미들타운에서 그리 멀지 않은 레이크뷰 고등학교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곳을 방문하라는 메시지를 수학 문제로 전달한 것이었을까요? 용기를 내어 월터슨 선생님께 편지와 수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풀이 과정을 검토하신 후 깊은 감명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벨라, 이 문제들은 대학원 수준의 난이도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쉽게 풀다니.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레이크뷰 고등학교에서 지역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특별 참가자로 추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시 대회에 참가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했던 것은 누가 그리고 왜 저에게 그 수수께끼 같은 편지를 보냈는지였습니다. 혹시 그 답을 레이크뷰 고등학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대회 당일 레이크뷰 고등학교의 넓은 강당은 각 학교에서 온 수학 영재들로 가득 찼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저를 위해 학교 측에서는 특별히 수화 통역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로비에서 우연히 한 노년의 한국인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잠시 저를 주시하더니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배부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받았던 수수께끼 편지의 스타일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대회가 아니라 제 정체성을 향한 여정의 다음 단계였던 것입니다. 수학 경시대회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들이 제게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숙하게 다가왔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갈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점점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기하학과 위상수학 관련 문제들은 마치 제 머릿속에 이미 답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손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채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로비에서 아까 눈이 마주쳤던 노년의 한국인 남성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자리를 떠난 듯 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윤 박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세미나 이후 처음 뵙는 자리였기에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벨라, 와줘서 고맙구나. 내 실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단다. 윤 박사님은 마치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그 수수께끼 같은 편지를 보낸 분이 윤 박사님이었을까요? 여쭤보려는 찰나 시상식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시상식은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3등, 2등이 차례로 발표되는 동안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고 혹시 수상권에 들지 못했나 걱정하던 찰나에 1등 수상자로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강당은 놀라움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특별 참가자가 모든 정규 참가자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한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로피를 받아들고 단상에 섰을 때 문득 관중석 뒤쪽에서 또 다른 낯선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박수를 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그 남성이 월터슨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다가왔고 월터슨 선생님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벨라, 이분은 러셀 교수님이야. 하버드 대학에서 영재 발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지. 러셀 교수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버드에서 여름방학 동안 특별 수학 캠프가 열리는데 저를 참관생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대학 수준의 수학을 경험하고 제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월터슨 선생님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버드의 여름 캠프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저 같은 2학년 학생이 그것도 특별 초청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양부모님과 함께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그 아버지는 제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 지지해 주셨지만 캐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보스턴까지 가는 여행,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청각장애를 가진 제가 그런 고급 학술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염려되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업적 기회를 넘어 제 정체성과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월터슨 선생님께 하버드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는 제 결정을 전했습니다. 선생님은 기뻐하시며 즉시 러셀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윤 박사님도 이번 여름 캠프에 특별 강사로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레이크뷰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노인, 수수께끼 같은 편지, 윤 박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하버드로의 초대까지.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아직 그 전체 그림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해 6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지식의 무게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또 다른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여름 캠프의 첫날, 학생들이 모인 강당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수화 통역사와 함께 앉아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제게는 낯선 환경이 늘 두렵고 어색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학생들이 각자의 기숙사로 향하는 동안 한 남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까만 머리에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그는 놀랍게도 수화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태준은 서울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부모님이 모두 농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수화를 사용해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 통역사 없이도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학생이었기에 저는 금세 그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기숙사로 가는 길 태준은 자신도 어릴 때부터 수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한국의 전통 수학인 산학에 매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우리를 빠르게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수준의 고급 수학 강의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고향을 찾은 듯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특히 윤 박사님의 동양 수학의 기하학적 접근법 강의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윤 박사님은 저와 태준을 따로 불러 특별 스터디 그룹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둘과 박사님이 함께 한국 전통 수학의 현대적 적용에 대해 연구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에서도 바라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첫 스터디 모임에서 윤 박사님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수학서 9일집과 산학계몽의 복사본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옛날 책들 속에서 저는 놀랍게도 제가 직관적으로 사용해왔던 문제, 해결 방식과 동일한 접근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벨라, 내가 푼 문제들의 접근법은 서양 수학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야. 하지만 한국의 전통 산학에서는 매우 전형적인 방법이지. 이건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유산의 힘이라고 생각해. 윤 박사님의 말씀에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한국 수학사에 관한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그 중에는 현대 한국 수학자들의 업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수학 강국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태준은 저를 캠퍼스 근처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생애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의 맛과 향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은 제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저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수학 교육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와 도형에 친숙해지는 방식,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독특한 방법론, 그리고 수학을 단순한 과목이 아닌 사고방식으로 가르치는 문화적 배경까지 태준의 이야기는 마치 제 내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캠퍼스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자랐지만 너처럼 직관적으로 산학의 접근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국 수학의 정신을 체득하고 있어.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제 안에는 한국의 일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정체성의 두 부분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조각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박사님의 사무실로 불려갔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박사님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벨라, 내가 한국 수학계의 몇몇 동료들에게 내 접근법을 공유했더니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단다. 특히 너의 시각적 사고방식이 매우 독특하다고 평가했어. 윤 박사님은 서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한국 수학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수학 교육에서 시각적 접근법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야. 내 청각장애가 오히려 특별한 시각적 수학 능력을 발달시켰을 수도 있어. 이것이 한국 전통 산학의 접근법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단다.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저는 윤 박사님이 주신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작은 봉투가 책 사이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옛 신문 기사의 복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부산의 수학영재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획득이라는 제목 아래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제가 입양 서류에서 본 사진 속 인물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윤 박사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단서일까요? 밤새 그 신문 기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008년 부산일보의 기사였고 김지영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국제수학 경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제가 거울에서 보는 제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의 모양과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윤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박사님은 마치 제 방문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이 차분히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이 기사, 제 생모에 관한 것인가요? 윤 박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앨범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경 윤 박사님과 여러 학생들이 찍힌 단체 사진이었고 그 중에는 기사 속에 김지영도 있었습니다. 지영은 내가 부산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하나였어. 그녀의 수학적 직관은 타고난 것이었지. 특히 기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은 지도 교수였던 나조차 감탄할 정도였단다. 윤 박사님은 2009년경 김지영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기를 입양 보내고 자신은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영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그리고
내가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지. 윤 박사님의 말씀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제 생모에 대한 이해가 공존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 생모는 어디에 계신가요? 이 질문에 윤 박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은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하지만 최근 1, 2년간은 연락이 뜸해졌단다. 그날 오후 수업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생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태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윤 박사님께 뭔가 들었구나. 태준과 함께 캠퍼스의 조용한 호숫가를 거닐며 저는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벨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날 밤 태준의 도움으로 인터넷에서 김지영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우리는 부산대학교 졸업 앨범과 학술지에 실린 그녀의 초기 논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 이후로는 학계에서의 흔적이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정보는 작년인 2024년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 목록이었습니다. 그곳에 김지영의 이름이 있었고 연구 분야는 시각화를 통한 수학적 직관 개발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 청각장애와 시각적 수학 접근법을 연결짓는 것 같았습니다.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제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모를 찾아 만나고 싶은 강한 열망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저를 원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캠프 일정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하버드 수학과에서 특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동서양 수학의 접점이라는 주제로 여러 저명한 수학자들이 강연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와 태준도 윤 박사님의 초대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수화 통역사와 함께 앞쪽 자리에 앉았고 태준도 옆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가 소개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강단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러셀 교수님이었고 그의 소개에 따르면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시각적 수학 교육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는 스탠포드 대학의 김지영 박사과정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으며 분명 제가 기사에서 본 그 김지영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지고 김지영 연구원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 칠판에 그리는 모든 기호와 도형이 제게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수화 통역사가 그녀의 말을 전달해 주었지만 사실 그림과 기호만으로도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시각적 패턴 인식을 통한 수학적 직관 개발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시각적 사고를 통해 수학적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바로 제 경험과 일치했습니다. 소리 대신 이미지와 패턴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접근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태준이 제 옆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대신해 질문하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태준이 지명받아 일어나자 그는 먼저 간단히 자신을 소개한 후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태준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어 저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태준은 수화로 저를 소개했고 통역사가 그것을 음성으로 전달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청각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이 그녀의 강연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윤 박사님의 특별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그녀는 제게 직접 질문을 권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를 시작했고 통역사가 제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한국 전통 산악의 방법론과 현대 기하학적 접근법의 연결성에 대해 물었을 때 김연구원의 얼굴에는 깊은 감명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이 매우 통찰력 있다며 칭찬했고 제 사고방식이 한국의 전통적 수학 교육과 맞닿아 있다고 평했습니다. 강연이 모두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윤 박사님이 제게 다가와 김연구원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에게 제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만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윤 박사님은 저와 태준을 데리고 강연장 뒤편의 작은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러셀 교수와 김연구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었고 윤 박사님이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김연구원은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수학적 접근법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특히 제가 청각장애를 가진 채로 어떻게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저는 그녀의 눈빛이 종종 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녀도 무언가를 감지한 것일까요? 대화가 한참 이어진 후 윤 박사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주셨고 태준도 러셀 교수와 함께 다른 이야기를 나누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와 김연구원만이 남겨진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윤 박사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셨거나 어쩌면 그녀 스스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분명히 연습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 순간 윤 박사님이 들어오셨고 그 뒤로 태준과 러셀 교수도 돌아왔습니다. 윤 박사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윤 박사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하버드 캠프로 이끌고 김연구원을 이곳에 초청한 것은 모두 우리의 만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단순히 모녀의 재회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러셀 교수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 청각장애와 시각적 수학 접근법에 관한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는 김연구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수학 학생에서 한국과 미국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학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자로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버드 캠프의 마지막 주는 폭풍우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연구원과의 만남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연구원, 아니 이제는 제 생모 지영 씨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그녀는 스탠포드로 돌아가기 전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우리는 학술적 대화로 시작해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던 당시의 어려움, 그 후 끊임없이 저를 찾으려 했던 노력, 그리고 윤 박사님을 통해 마침내 저의 소식을 듣게 된 과정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미혼모로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제가 충분한 교육과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연구하게 된 분야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수학 교육법이었고 이는 어쩌면 저를 향한 그녀의 사랑과 미안함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캠프 마지막 날,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러셀 교수는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다음 해부터 하버드 대학의 특별 입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탠포드의 김연구원과 원격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들타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여전히 보스턴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생모를 만난 감동,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학문적 도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콜린스 부부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저는 또 다른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버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셨고 제 생모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미 윤 박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더그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붙잡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캐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감정에 북받쳐 계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생모를 찾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 부모로서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가족, 두 나라, 두 문화의 사랑을 모두 받는 행운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개학이 시작되고 미들타운 고등학교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월터슨 선생님은 제가 하버드에서 거둔 성과를 전교생 앞에서 소개해 주셨고 많은 학생들이 놀라움과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수학 동아리에서는 제가 한국의 전통 수학인 산학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제가 발표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준에게 배운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수학적 전통과 그것이 현대 수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스탠포드에서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김연구원의 논문이 권위 있는 수학교육 저널에 실렸고 그 논문에는 제 사례가 익명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의 시각적 수학인지 능력과 한국 전통 산학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해 겨울 방학에 일어났습니다. 지영 씨가 직접 미들타운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콜린스 부부의 초대로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고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라 걱정했지만 두 가족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보았습니다. 지영 씨가 특별히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무척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국 전통 떡국과 미국식 크리스마스 터키를 함께 나누며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을 때 저는 하버드 특별 프로그램 준비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과의 화상통화로 기초적인 표현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갔고 점차 수화와 한글을 연결시키는 나만의 학습법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는 제게 또 다른 수학적 패턴처럼 다가왔고 이는 학습 속도를 놀랍게 높여주었습니다. 봄이 오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열리는 수학교육의 미래 심포지엄의 학생 발표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장애가 어떻게 새로운 관점과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접근법이 어떻게 수학 교육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